안녕하십니까. 8인본색 10월 8일 목요일 코너의 진행을 맡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용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 저희 토마토 투자자문에서 각 운용력들이 나와서 이 8인본색을 아주 잘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또 의미 있는 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저도 오늘 목요일 코너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또 최선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연휴인데요. 아마 이미 놀러 떠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청률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도 벌써 좀 썰렁합니다. 예. 근데 또 벌써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나도 또 반갑습니다. 예. 글룩님도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증권 방송을 보시거나 또 저를 보기 위해서 오셨다라면은 아마도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아니면 시장에 대한 고민, 아니면 궁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서서 많이 시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날은 하루에 8%씩도 오르고,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대를 언제 가나 싶었었는데 두 달여 만에 회복하면서 불과 한두 달 전 1800 찍을 때의 어떤 비관론을 뒤집어 볼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중소업체군들의 주가는 아주 곤두박질 치진 않습니다만 올라야 될 자리인데 하면서도 오히려 더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면 물론 그 수익을 어떤 종목이 줄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떤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쪽에 투자의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소위 얘기해서 돈의 흐름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를 중요하게 잘 봐야 시장이 상승할 때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또 조정을 받을 때 잘 버티거나 아니면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올해 하반기 남아있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내년도 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1시간에 짧으면 짧고 길면 또 긴 시간이겠습니다만 1시간이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종목들을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요. 또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관에 있어서의 핵심들, 또한 이제 하반기에는 이러한 쪽의 종목군이 내지는 어떤 시황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조만간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고, 저는 일전에 한번 특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가치주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반기는 중소업체보다는 대형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지수상으로도 그러한 어떤 계단식의 상승 국면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군들, 대형주를 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관을 잠깐 간략하게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먼저 이제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진단 조금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두 달여 만에 2000포인트대를 회복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시작은 일단 1800선부터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여기가 끝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2016년도에 어떤 꽃놀이장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즉 지수의 어떤 상승이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로서는 금리가 인상된다는 점, 즉 시중에 돈을 빨아들여서 금리가 인상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금리가 인상되면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는가?
결국엔 이미 이전에 금리가 인상되기 이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죠. 최근에 돌아오면서 주가가 계단식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어떤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6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물과 선물을 한 12조가량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제 기억에 2000년대 들어서서 한 3개월 상간에 그렇게 많이 판 경우는 아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리먼 사태 때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많이 팔았다라는 거는 결국엔 되돌아올 때도 그만큼 되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상당히 긴 상승세가 유지가 됐다는 점, 그리고 선진국 시장도 거기에 걸맞는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도 그렇고 다가오는 2016년도 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제가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 시각에서는 중국입니다. 이렇게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 내지는 대형주가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틀리진 않습니다. 중국의 어떤 증시 상황 자체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최근에 몇몇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미약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중국 증시 차트를 잠깐 먼저 잡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도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 굉장히 큰 하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하락처럼 2008년도처럼 최근에 주가 하락이 더 진행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근본적으로는 8%, 9%대 성장률에서 이제는 6%, 7%대 성장률로 연착륙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리먼 사태 때처럼 5개월, 6개월 연속으로 큰 음봉을 맞거나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3분기에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오중전회가 또 열릴 것이지만 앞으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기 상황, 특히 부동산 시장 자체는 크게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4개월 연속 음봉 이후에 5개월 차인 이번 10월 달과 11월 달 양봉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에 중국의 경기 상황 자체도 약간 좀 너무 침체로 과도하게 해석이 돼서 떨어졌던 부분이 회복을 할 것이고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4개월 연속 음봉 이후에 이번 달 양봉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중국 시장도 거기에 맞추는 움직임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미국의 금리 관련돼 있는 문제라든가 물론 이제 이것이 12월 돼서 내년도 3월로 연장이 되고 그렇다면 안도성 상승이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언젠간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증시 상황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중국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본다라면은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본다라면은 올해 연말까지 올해 최고가 고가였던 2200선 내외권역을 가지 못한다고 해도 충분히 2100 이상의 상승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내년도 금리 인상 이후에는 더 올라가서 코스피 시장의 역사적인 고가 수준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재 어떤 시장의 구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개별 종목군들 내지는 어떤 기업의 어떤 특수한 경우라든가 테마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 시장이 오르고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라면은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겠죠.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서 대형사들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은 아마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좀 파생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개별주 쪽의 종목군들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 미국에서도 바이오주의 어떤 고가 논란이 있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에 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에서는 PER이 굉장히 높은 업종군들, 예를 들어서 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PER 뭐 30배, 40배 이렇게 받잖아요.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30배 정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중 금리가 올라가서 위험자산에 투자를 함에 따라서 어떤 PER이 높은 성장률이 아주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은 위험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에 그런 투자가 금리 인상기에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에서 2006년도에 미국이 1년에 3번, 4번씩 금리를 올릴 때에도 올해 상반기에 좋았던 제약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고 PER을 적용받는 성장주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어떤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왜 지금의 개별 종목군들 자체가 힘을 잃고 떨어지는지, 코스닥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왜 대형 매물을 내놓으면서 팔고 있는지 아마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해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어떤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긴 안목에서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고PER 종목군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현 주가 수준에서도 최소한 20%가량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꼭 주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시장 관과 그리고 하반기 전망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엔 시장관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투자의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이렇게 간다라면은 그러면 이러한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립을 해 놓으셔야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한 번씩 많이 올려주셨네요. 예, 그동안에. 예, 오늘 제가 재방송까지 하면 한 5탕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오늘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사람은 오늘 되게 많이 나오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만 잘 참으시면 되고요. 예, 조금만 더 어여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너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가격대가 낮은 개별주는 사실 뭐 기업 내용까지 보거나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배제를 하고요. 조금 덩치가 있는 기업군들 중심으로 해서만 종목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9711님이 신청을 하신 오늘 만도 보겠습니다. 15만 원에 비중 30%를 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자, 최근에 이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이 어느 만큼의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냐. 뭐 한간에는 그 폭스바겐의 자회사격인 아우디를 현대차가 사들인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화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엔 아우디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를 사오게 되면 그거를 감당할 만큼의 현대차의 기술이 되냐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어쨌든 뭐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폭스바겐이 망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대차죠. 현대차가 부도를 맞거나 망한다? 사실 굉장히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 대마불사라고 할 정도의 회생을 시키고자 살리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지원도 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폭스바겐도 뭐 밑에 있는 자회사들을 이제 팔아치우면서 뭔가 현금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자동차들에 대해서 수리 내지는 뭐 거의 뭐 반제조는 아니겠습니다만 수리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수백조가 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나 뭐 일본 자동차 메이커나 이런 쪽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도를 비롯한 현대 위아 그리고 현대 모비스 제가 본방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완제품 업체보다는 뭐 약간 좀 덩치가 있는 부품사들에 대한 공략은 지금은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지금 한 PER 수준이 한 7배, 8배 정도 수준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도 대략 한 그 정도 수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에 비해서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정말로 어떤 그 폭스바겐에 대한 반사 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라면은 물론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결국엔 오히려 부품사들이 그러한 어떤 그 이득 내지는 반사 이익을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만 원권역이시면은 가장 가깝게 본다고 해도 지금 매수하신 지가 글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 2월 정도에 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한 8개월 정도 이제 손해를 보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만도가 8월달 10만 원권 찍은 이후에 주가가 뭐 거의 한 40% 가까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만도를 비롯한 주요 부품사들이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대부분 중국에 진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위아도 그렇고 만도라든가 이제 다른 그 부품업체 같은 경우가 현대차의 시장 지배력이 중국에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품사들의 실적도 같이 나빠진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8월 달에 이제 환율에 대한 효과, 현대차의 주가 상승, 기아차의 상승 이런 게 맞물리면서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제 폭스바겐 사태가 터지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200일 이평선에 거의 근접하는 14만 원권 내외에서는 한 차례 접어져서 쉬어가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에서 보시다시피 실적의 환율 효과가 확실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뭐 현대 위아나 만도나 현대 모비스나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3개월 연속 상승세인데 약간의 좀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제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8개월가량의 손해를 보고 계셨는데요. 아직 만도는 실적 발표 날짜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3분기에 호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4분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가량 좀 손해를 보신 것 같은데 현재 구간대에서 매도하셔가지고 그 손해를 확정 짓지 마시고요. 비중이 30% 정도면은 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 본다라는 전략으로 특히나 짧게 본다고 해도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더 굳건하게 들고 가신다라면 뭐 8개월에 그 물려있던 피해 보상은 되진 않겠지만 손해를 보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요. 좀 더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할까요? 소박모아 부자대자님의 한진 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80원에 15% 매수를 하셨습니다. 해운주 두고 계신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매수가하고 주가를 보니까 아주 최근에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해운주는 뭔가 좀 터닝 포인트가 잡히려면 실적이 좀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쉽게 생각하면은 전 세계의 어떤 물동량이 많아지는, 즉 경기가 활성화되고 뭐 아시아권역에서 미주 아니면 아시아에서 유럽, 뭐 미주에서 유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물동량이 많아져야 배를 가지고서 해운업을 하는 선사들이 배를 많이 이제
주문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선사들이 그걸 더 많이 만들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구도가 나와야 되겠죠. 즉, 경기가 활성화돼야 해운사가 좋아지는 거고, 해운사가 좋아지면 조선사가 좋아지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상은 어떻죠? 아주 그렇게 뭐랄까요? 퍼펙트하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럼 향후에 나중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 자체가 되게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사들의 어떤 주가의 하락도 제한적으로 막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한진해운 내지는 다른 이제 해운사들 같은 경우가 어떤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물동량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BDI 지수가 얼마만큼 상승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그러한 부분이 좀 요지부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보니까 어떤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라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쪽은 이 메이저 쪽의 개입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올해 4월달, 5월달부터 9,000원권역에서 밀린 거로 보면 장중 4,500원이 갔으니까 50%가량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일부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사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상승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매수를 하셨던 5,900원, 6,000원에 임박하는 가격대가 다소 저항 포인트로 잡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순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6,000원권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실 만한 업종이라든가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탄탄하고 실적이 좋은 다른 종목군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단 감사하다고 또 메시지도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개인적인 어떤 신변 잡기적인 것만 아니라면 또 딱딱한 종목 질문만 안 하셔도 되고요. 좀 가벼운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물어보셔도 되겠네요. 오늘 아이유의 열애설이 나왔는데 로엔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런 것들도 질문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한번 잘 엮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대림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000원에 10% 비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링이님께서 통통 메시지를 통해서 올려주셨는데요. 대림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000원이면 아마 매수를 이제 올해 여름 한 6, 7월경에 잘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건설주는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한 2월달, 3월달, 4월달 종합주까지도 잘 오르고, 그다음에 건설주 이제 지난해 워낙에 연간 적자가 컸으니까 올해 좋아지는 그림 하에서의 연초에 빠르게 움직일 때 GS건설, 현대건설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드렸고, 또 제가 운용하고 있는 일임계좌에도 건설주 많이 넣어가지고 수익도 많이 올렸습니다. 한 종목에서만 30%, 40%씩도 수익률도 올리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좀 많이 올렸던 업종인데, 올해 여름이 지나면서 사실 좀 차트도 깨졌고, 그 다음에 실적도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긴 하지만 적자에서 흑자가 났으니까. 근데 기대치만큼 안 올라오니까 주가도 잘 오르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 내지는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 사이클 경기라고 많이 하죠. 달리는 자전거 사이클 경기가 아니라 한 2, 3년 좋으면 또 한 2, 3년은 좀 안 좋아지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좋아지는. 자, 굴곡이 있는 이렇게 파도를 타는 것처럼 사이클이 있다고 해서 사이클 경기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난해에 정유 화학업종군들이 지난해까지 최악을 보내면서 올해는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건설업종군들도 지난해에 대규모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한 차원에서 좀 많이 좋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연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많이 했었고 수익도 많이 올렸는데 하반기에는 좀 그게 깨졌죠. 그러다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대림산업 한 종목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3분기에 이 기업이 1,700억의 단기 순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분기에 1,700억을 벌어도 모자를 파네. 지난해 3분기에는 1,700억, 4분기에는 무려 3,600억의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500억대 적자, 500억대 흑자, 2분기에는 700억대 흑자, 3분기에는 지금 예상되는 수준 자체는 약 한 1,000억대가 조금 넘는 흑자를 기록할 거라 전망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YOY로 봤을 때는 확실한 흑자주죠. 다만 이제 그 폭이 전성기 때만큼 예를 들어서 뭐 한 연간 한 4천억 정도 버는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건데 2014년도 대비했을 때 2015년도가 흑자의 어떤 원년이라고 보면 지난 한 3, 4년간 건설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흑자의 원년이라고 보면은 2016년도 내년도에서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주가 수준 이후에 내년도에 얼마만큼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아직은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현재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분명히 반전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봤을 때는 현재 7만 원대에 있는 대림산업의 주가는 굉장히 싼 주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가권역에서 밀리고 있는 개별주들 같은 경우보단 오히려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대림산업, 그 밖에 현대건설, 아니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안 올랐지만 대우건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가 볼 땐 양호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4,000원권역이면은 아마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던 올해 여름경에 사셨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7월달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못한 실적이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가 최근에 이제 일부 회복세를 보여주는 그런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3분기 대체적으로 건설주들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좀 더 길게 봤을 때에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실적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비중 10% 정도시면은 오히려 지금 한 7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권역, 즉 7만 원대 초중반권역에서는 비중을 한 못해도 20% 수준까지는 조금 늘려보시는 소위 얘기하는 물타기죠. 지금 물려 계시니까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단가를 8만 원대 이하로 끌어내리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볼 땐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메이저들의 수급 자체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최근에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또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의 건설주가 좀 히어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지는 손실을 꼭 만회하시는 계기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조금 가격적으로 떨어지거나 했을 때에 보유 비중 한번 늘려본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 종목을 올리실 때 매수하신 단가하고 비중도 같이 올리셔야죠. 그냥 예를 들어서 블루스님처럼 대한유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한유화를 어느 가격대에 얼만큼 들고 있는지 알고 제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까? 예, 그럼 말이 안 되겠죠? 예. 다음 종목은 제가 KT뮤직을 해드리고 싶은데 KT뮤직은 제가 알기로는 이 8인 분석 코너를 통해서 일전에 한번 진단을 해드렸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패스하고
오늘 그 부음님, BUAM님의 한샘 29만 원, 30% 수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에서 그 공개적으로 한샘 주가 떨어지는 거 설명드리면서 이런 종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정말 위험한 가격대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건자재 업종은요, 물론 최근에 평가가 좋았던 뭐 선창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난해 대비했을 때 올해 턴어라운드로 지목을 받고 있는 시멘트 업종군들, 뭐 성신양해라든가 오늘 주가 급등했다가 뭐 박살났습니다만 쌍용양해라든가 이런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턴어라운드 원년이기도 하고 뭐 올해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아직 그래도 PER 수준을 보면 그래도 한 뭐 10배 내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싸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한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리바트라든가 이런 뭐 건자재 업종군들 같은 경우의 흐름을 보시면 사실 장기적인 상승세를 그렸잖아요. 한샘이 지금 상승을 시작했던 타이밍이 뭐 2014년도 연초라고 보면은 주가가 불과 5만 원밖에 안 하던 것이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7배가 올랐어요. 자, 7배가 올라서 35만 원이 됐습니다. 5만 원 하던 기업이 35만 원에 와 있었는데 해당 기업을 29만 원에 매수를 했다? 글쎄요. 과연 얼마를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사셨을까요? 보통 장기 상승 사이클을 그리던 종목을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한다는 건 좀 뭔가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의도치 않게 시세가 꺾여가지고 지금 물려버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의도하지 않는 장기 투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자재는요, 어디에 많이 쓰이겠습니까? 주택의 리모델링, 아니면 뭐, 주택이 어떤 분양할 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지어져서 많이 분양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자재 쪽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면은 전세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의 실매매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를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뉴스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건설사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밀어내기 분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시세 좋을 때 자꾸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분양 관련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밀어내기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증가를 하고 건자재 쪽도 수요가 증가를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 내년도 시장에서는 올해만큼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9월, 10월 들어서면서 고점에서 꺾이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나빠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전보다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약간의 좀 테마성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한샘과 같이 좀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차트 흐름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림을 잠깐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고가 한 33만 원, 34만 원권을 찍은 이후에 21 이평선이 지금 살짝 옆으로 눕죠. 그렇죠? 그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61 이평선들의 상승 탄력도도 굉장히 둔화됩니다. 즉 수평 이동이 8월 달부터 30만 원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30만 원 이하로 가면은 리바운딩이 나오긴 하지만 일정 수준 고가권역에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맞고 내려오게 되죠. 그러다가 리바운딩이 안 나오고 그 누군가가 메이저 중에서 많이 팔면 주가가
한순간에 지지 라인대를 다 하향 이탈하면서 꺾여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거래량 전일 대비 한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30만 주. 중기 이평선들을 모두 하향 이탈한 이후에 지금 200일 이평선이 이제 다음 주 주 초반이면 한 3만 원권역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23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떨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는 거겠죠. 거래량도 분명히 30만 주 이상으로 한 번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야 단기 바닥이 잡힐 수 있을 겁니다. 자, 29만 원에 30%. 추가로 만약에 23만 원권 오면은 비중을 늘릴 자신감이 있으시냐? 사실 손해 안 보고 빨리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제가 볼 땐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물을 타가지고 50% 수준까지 늘린다고 해봐야 만약에 23만 원에 주식을 사들인다고 해도 결국에 평균 단가가 한 27만 원 이 정도까지가 되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그 정도까지 반드시 나온다라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지수 관련 대형사가 지수 이끌고 올라가고 올해 상반기 중 아니면 올해 여름까지 주구장창 많이 올랐던 개별주들 이런 것들이 시세가 꺾여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 단기 반등은 오히려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익 실현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을 믿고 뭔가 더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면은 전략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입니다. 단가 낮춰서 손실폭을 일단 뭐 다는 메꾸지 못한다고 해도 23만 원권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단기 급락에 대해서 싸진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은 한번 여유가 되시면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 차례에 비교적 괜찮은 기술적인 긴 양봉 하루 내지는 뭐 이틀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 반등에서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내시거나 아니면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남아있는 올해 하반기 시장 동안에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중 내내 오름폭을 나타냈다가 연중 최고가 수준에서 내려오는 종목은 지금은 하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대세 배우인 유아인 씨는 쇼박스인가요? 관련주가? 그거는 아마도 그 사도에 대한 투자 회사이기 때문이겠죠. 예. 뭐, 연관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봐도 맞겠네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스마트폰, 휴대폰 뒷자리 9438님의 삼성증권 45,300원에 30%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 오늘 종가는 45,600원. 네, 시세는 보합입니다. 자, 뭐 증권주를 투자하신다라는 거는 사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그렇죠? 왜? 지수가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권주가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바닥에 깔고 가는 거겠죠. 지금이 뭐 금리를 더 내려가지고 유동성을 확장시켜서 막 증권주가 가는 금융장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역실적 장세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주가 오르기에는 굉장히 좀 시장 구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상하한가 폭이 확대가 되긴 했지만 이전보다 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엔 증권주가 간다라고 보면은 결국에 연말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오를 거다. 내지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시장이 올해보다는 더 좋은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어떤 전제를 깔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뭐 30% 비중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한 포트폴리오의 한 10% 내외권역의 증권주를 담아두시는 거는 뭐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면에서는 대우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우증권은 또 이번에 M&A까지 좀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최근에 이제 별로 안 좋았네요. 예. 시세가 좀 연장되나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결국엔 이렇게 주가가 내지는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거라 보여집니다. 비중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많긴 하지만 뭐 손해를 보고 계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어떤 증권주를 지금 가격대에 매수하신다라는 거는 손해를 볼 확률이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하방의 리스크,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 뭐 삼성증권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대우증권이라든가 증권주를 한 종목 정도 보유하시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 보여지니까 예, 오늘 차트까지 보지는 않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예, 잘 보유하셨다가 연말 내지는 내년도 시장에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가 이외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한번 답변하고 갈까요? 유아인, 예, 육룡이 나르샤 인기 좀 끌라나요? 제 생각은 일단 뭐 올해 역사 드라마가 실패한 경우가 별로 없죠. 물론 이제 그 M 본부에서 했던 몇 개는 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실패하긴 했지만 이쪽은 뭐 지금 이제 배우로서의 어떤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연기 본자라고 하는 김명민 씨도 있고 또 대세 유아인 씨도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제가 본 관련은 연기도 좋고 시나리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기는 좀 끌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뭐에 투자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SBS 관련주를 사시려나요? 예.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몇 분께서 한 종목을 함께 올리고 계셔서 U571님하고 이 난 너를님이 신청하신 우리 대성 에너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00%를 투자하신 분도 있네요. 난 너를님은 대성 에너지 8,450원에 100% 비중인데 한번 예, 보도록 합시다. 너무 소형주라. 그 가스 업체죠. 해당 업체가 사실 배당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사실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됐죠. 보통 이제 뭔가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는 9월경에는 배당 투자를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 법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대성에너지에 왜 관심이 많으신가 생각해 보면 7월 말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라서 가지고 이 개인 투자들의 관심도가 갑자기 크게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일간 단위로 뭐 한 10만 주도 안 되고 몇만 주밖에 되지 않던 뭐 10,000원대 이하에 있는 기업은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도 굉장히 쌀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 물량도 쌀 것이고 근데 그런 기업이 거래량이 한번 빵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내려와 버리면요. 이게 시세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대성에너지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펀더멘털적인 면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예상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뭐 못해도 한 200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대성에너지가 시가총액이 다 해서 어디 봅시다. 시가총액이 한 1,900억 정도 수준. 그렇죠? 1,900억 수준인데 지금 이제 올해 예상되는 단기 순이익이 한 200억. 그러면은 PER로 따지면 지금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보면 다 해봐 한 10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그 에너지 관련주, 이제 가스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배당주라든가 하는 것들이 과연 PER이 10배면은 싼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PER 10배 못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북한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으면은 최소한 PER 10배만 받아도
주가가 몇백만 원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화학업체군들이 PER 10배가 됩니까? 안 돼요.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많아봐야 7배, 8배밖에 못 받습니다. 그거는 정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약업종이 한 25배에서 많으면 한 40배. 게임업종군들이 한 25배 내외에서 30배 내외. 그러니까 업종별로 적정 PER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가스업종 같은 경우는 대성에너지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가스업체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PER이 한 10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평균 수준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나마도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주가가 한 차례 좀 뜀박질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기대감이 좀 많아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주가가 뭔가 그 단기간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 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7월 달에 사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한번 큰 폭등이 한번 일어났었죠.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윗꼬리를 길게 단다는 거는 그 누군가는 올라오는 거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긴 음봉 나오면서 한 달여 만에 주가 수준은 원래 제 위치, 뭐 6,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앞선에 큰 산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못해도 한 6개월간은 주가는 방향성 없이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배당주에다가 국내 기관도 나쁘지 않게 수급을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5,000원대로 곤두박 친다거나 6,000원대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앞산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7,000원만 돼도 팔고 싶을 거고 7,500원만 돼도 팔고 싶을 겁니다. 당분간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빠르게 확장되질 않습니다. 8,400원이면 한참 올라갈 때 100% 투자했다가 지금 물린 경우인데 이 업체에서 손해를 안 보시려면은 제가 볼 땐 미니멈 6개월 이상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7,000원권 왔다 갔다 하는 주가가 시가총액 2,000억 수준으로 PER 10배 수준 적정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땐 7,000원이 거의. 그렇게 본다라면은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보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7,500원대 뭐 더 나아가서 8,000원대 이렇게 뭔가 좀 뭐 독특한 재료 내지는 뭐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재료 가치로 혹시라도 그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얼른 파셔가지고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해나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볼까요? 아까 그 대한유화 올리셨네요. 18만 원에 30% 비중. 예,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승장군애님의 대한유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그 실전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저는 이거를 팔았어요. 어제 그제 오늘 말고 오늘 좀 빠지기 전에 그저께 17만 원대 이상 17만 3천 원 이렇게 달려 올라갈 때 이전에 15만 원권 이하에서 사뒀던 물량을 다 이제 차익 실현하고 좀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온 이유는 매수를 할 때는 사실 대한유화가 3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로 한 200% 좋아지는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 들어서서 주요 제품의 가격의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어요. 즉 마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가라도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면서 뭔가 다시 스프레드가 확장이 되면은 주가가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품에 대한 가격 스프레드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3분기에 실적이 좋을 거다? 이거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대한유화도 그렇고,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여담입니다만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저는 6만 4천 원권역에서 대부분 다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조금 한 5만 원대 초반에서 좀 싸게 샀던 물량을 그 정도 가서 다 팔고 나온 이유가
대부분의 이제 그 리포트들을 보면은 화학업종이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거기에 부합을 할 정도로 9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다? 아, 그렇다면은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은 불가능하겠구나. 내지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익실현을 하고 일단 화학 쪽에 대한 비중 자체는 지금 포지션은 거의 제로입니다. 18만 원권역이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올해 한 5월달, 6월달, 7월달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좋은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잘 못 올라가고 최근에 화학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 즉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4분기가 좋은 실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8만 원권을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하는 거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중 자체가 30% 수준이시면은 현 가격대에서 비중을 더 늘리시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15만 원권 이하로 가면은 좀 싸 보일 것 같습니다. 그때쯤 돼서 한번 비중을 늘려보시거나 아니면은 단가를 낮춰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현명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후다닥 잘 지났네요. 네. 생각만큼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찬 시간을 잘 제공해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얘기는 거의 다 해드렸던 것 같은데 또한 이제 종목을 진단을 하면서도 그 종목만 어떤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업종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를 잘 해주셨다라면은 아마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내일부터 연휴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3일간 연휴 잘 보내신 다음에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